올바른 역사를 세우기 위해 출발한 라디오 반민특위가 햇수로 3년을 맞았습니다. 청취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라디오 반민특위는 많은 분들의 열정과 성원으로 진실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방송 후원은 농협 352-0399-1319-43 강삑분으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정의롭고 깊이 있는 방송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 2014 정의충만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주의자 분입니다. 네, 오늘 해가 번쩍하는데 뭐 비 쏟아지고 난리네요. 네, 비도 맞고 왔어 우리 임산부. 근데 오늘 세월호 사건, 그 세월호 참사 사건이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가볍죠. 참사 재판이 처음으로 진행된 날이에요. 선원하고 선장 세워놓고 우리 유가족들 가족대책위에서 100명이 그 법정에 갔대요. 얼마나 정말 분노스럽겠어, 그지? 네, 저는 오늘 아까 낮에 그 국민 TV에서 영상을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 그 학생들의 핸드폰이 발견 다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 영상들을 다 복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바깥 상황까지 화면을 분할해서 바깥에서 이제 뭘 했는지, 그 다음에 해경은 뭘 했는지, 그 시간대에 교신은 어떤 걸 했는지, 그 다음에 학생들은 안에서 시간대별로 뭘 했는지를 이제 같이 틀어주면서 음악이랑 같이 나오는데, 진짜 다시 막 복창이 터지면서 막 거기 막 들어가서 막 진짜 막 내가 막 학생들을 막 손으로 끄집어 내오고 싶은 그런 또 막 그런 괴로움. 정말 세월호 사건 났을 때에 한 달간 그런 느낌을 또 다시 막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100명의 그 유가족들이 재판부로 쫓아가셨는데 거기서 막 진정을 하려고 노력하겠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진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선장이든 선원이든 양심 선언을 좀, 재판 과정이요, 겁에 질려서 진짜 무서운 게 뭔가, 진짜 무서운 게 돈과 권력이 아니라 이 부모님들,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는 이 부모님들의 분노와 국민의 분노가 진짜 무섭다는 걸 딱 알아서 양심 선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양심 선언하기에 너무 힘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네. 진짜 이 사람들이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건 맞는데 이거보다 더 큰 죄인들 있잖아요. 큰 죄인들이 너무 떵떵거리고 있으니까 아무런 양심 가책도 없이 증거 인멸해버리고 도둑이 몽둥이를 든 격이죠. 그러니까. 네. 사실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뭐 우리가 뭐 박근혜 정부라고 하지만 사실 이명박 정권과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규제를 다 풀어주고 이런 사회 시스템을 만든 새누리당과 그 일당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유병헌을 잡겠다며 선장을 잡겠다며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국정원에서 이 국정원장을 그 도주시켰잖아. 증거인멸과 도주. 해경을 해체하겠다 선언하면서 증거인멸을 하고 남재준 사퇴를 하면서 도주를 시켰어. 범인 도주를. 이거 정말. 그래놓고 지금 뭡니까 종범이라고 하죠. 주범이 아니라 종범인 이 선원들 재판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예 애초에 박근혜 정권은 여기다 그냥 초점 맞췄어. 얘네들이 다 모든 것의 원인이고 모든 것의 결과다라는 걸로 지금 초점 맞췄고, 하나 더 하자면 유병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왜 못 잡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식의 멘트나 날리고. 그래서 계속 목포로 갔네, 순천으로 갔네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 이제 오랫동안 수배 생활을 한 사람이 있어요. 남편 아니야? 10년 정도 수배 생활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막 국도를 타기도 하고 산을 넘기도 하고 이러면서 수배 생활을 했는데 전라도는 정말 숨어 있을 데가 없대요. 그리고 도로나 이런 것들이 도주로 확보가 자체가 되지가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유병원 씨가 70 노인이잖아. 이런 70 노인이 거기서 정말 휴대폰을 안 쓰는 것은 정말 결정적인 건데 이런 거 안 쓰고 숨어 있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너무 정말 개 막장 보도인 것 같아요. 무슨 무슨 타액이 발견됐다는 둥, 여성 신도가 있다는 둥, 우리 그런 거 궁금하지 않거든요. 일단 잡아오면 돼요. 근데 왜 그런 거를 공중파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보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도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구원파가 막 그런 거 걸고 나오잖아요. 검찰 발표 믿을 수 있나? 네. 정부 믿을 수 또이 있나? 하던데요, 그분. 근데 그 대변인이라고 하나요, 그분을? 근데 나는 국민들 갖고 그렇게 플레이하지 말고 밀고 당기 밀당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아는 게 있으면 빨리 얘기해라. 근데 거의 그래야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그분 얘기가 틀린 게 없을 정도로 아주 맞아. 또이또이하게 말씀을. 근데 정확하게 아는 걸 얘기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렇게 김기춘을 협박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사실을 밝히고 그래서 이거의 머리는 누군가, 주범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밝히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 거야. 그렇죠. 내가 볼 때는 박근혜가 원하는 게 아니라 거의 같이 죽자 뭐 이런 게 아닌가 지금. 근데 나는 사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유병원 씨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자살을 했다. 변사체로 발견돼. 우리 이런 역사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죽은 자는 죄도 없어요. 맞아요. 그 사람이 남긴 죄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n분의 1을 균등하게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정말 일이 어려워지면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한 거야. 이 한국 사회가 그렇게 됐어요. 예전에 누구 보는 것 같다. 예전에 막 김영욱 씨나 막 이런 사람들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진짜 그렇고요. 근데 저는 유병원 씨보다 훨씬 궁금한 건 유병원을 만든 것 누구, 청해진 해운을 키운 것 그 누구, 그죠? 세월호라는 그런 허술한 유람선을 만든 무엇, 우리 아이들이 죽게끔 만든 무엇. 저는 그게 더 궁금해요. 유병원이란 사람 사회 지도층과 특권층으로 키운 그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럼요. 과거에도 그 개인 회생 이런 것까지 해주면서. 근데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이 걸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권 기득권 정치인들이 걸려 있구나. 왜냐하면 정말 왜 이렇게 유구무원인 사람들이 많이 받았나 봐. 그죠? 많이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세월호 재판이 이제 시작됐지만 이 재판에서 대체로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선원들이 국선 변호인 선임한 이 상황과 그리고 검찰 있잖아요. 이들의 죄로 최소화해야 되는 검찰, 정말 사건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검찰이 아니잖아요, 한국이. 그래서 이들의 죄만을 입증해야 하려고 노력할 이 검찰 이거에서 사실은 관전 포인트는 그곳에 방청객으로 간 우리 유가족들 있잖아요. 정말 검찰과 변호사가 뭐 아무것도 못 보여줄 것 같거든요, 판사랑. 네. 그래서 유가족들이 그들의 두려움을 진실을 밝히는 쪽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정말 간절하고요. 오늘 또 이제 같은 시간 2시에 청와대 대변인이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재판도 오늘이 며칠이야? 6월 10일 우리 지금 녹음하고 있는 날이 6월 10일이거든요. 60항쟁일. 6월 10일 2시에 재판 시작됐는데 6월 10일 2시에 60항쟁일을 기념해서 60항쟁에 전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큰 걸림돌이었던 두 사람이 국무총리와 국정원장이 됐어요. 지명을 했죠. 될지는 잘 이거 모르겠어요. 사실 여론 딴 데 돌리기야. 정말 생각하는 것들이라.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게 다음 주 정도에 발표될 거다 이런 예상을 했었는 건데 맞아요. 이 물타기 하는 거지. 아니 근데 하여튼 중앙일보의 정치부 기자 출신이잖아. 네. 아니 이걸 이 국무총리를 내놓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무슨 적폐와 뭐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뭐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온 분이고 뛰어난 통찰력과 뭐 막 이런 얘기들 막 줄줄 했는데 하나도 안 맞아. 근데 걔 중에 뭐 전문가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언론이니까 아무래도 소통과 통합에 무게중심을 두신 그런 인사가 아니겠는가 이런 분석을 하고 자빠져 있는 거야. 언제 조중동이 국민하고 소통했어? 국민 통합을 위해서 언제 노력을 했어? 조중동이. 분야를 위해 노력했죠. 그리고 우리 사회 지금 기자들 중에서 내가 사실 솔직히 제일 쉬운 게 정치부 기자인 것 같아. 왠지 알아요? 써준 대로 받아 쓰거든. 뭐가 있어? 정치 비평이 있어? 뭐가 있어? 보도자료 뿌려준 대로 새누리당이 뿌려준 대로 쓰는데. 제일 중요한 건 검증을 통과하는가의 문제였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필요 없었던 거야. 그냥 국회에서 검증을 통과하는 통과 의뢰에 잘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지. 찾기 힘들었을 텐데.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싶긴 해요. 근데 이제 뭐 안대희 씨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몇 개월 만에 16억을 벌지는 않았겠지만. 그럼요. 문창은 씨 그리고 좀 이제 지금 가장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 자살을 했을 때 굉장히 비하 발언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사고 방식은 아주 뭐 눈에 뻔히 보이는 사람이죠. 뭐. 제가 이제 이 사람 발표가 나서 그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할까? 국민들은 이런 문구가 하나 있더라고. 윤창준스러운 사람을 또 오주여 이런 멘트를 날렸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빵빵 터질 것 같아. 이제 월드컵으로 좀 이걸 덮어보나 이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제도 가나한테 4대0으로 졌거든요. 저도 그래요? 축구를 참 좋아하지만 뭔가 이게 오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졌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행이다 이런 감정이 드는 것도 맞아. 예, 사람 마음이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저도 우리나라가 막 16강, 4강, 8강 갔으면 좋겠죠. 우승하면 더 좋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세월호 아이들 굉장히 빠르게 잊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것이 알고 싶다 두 번째 방송 보셨나요? 아니요, 전 TV가 없어요. TV에서 원래 그리고 잘 안 보시잖아요. 네네. 그 보니까 이제 첫 번째보다도 전 두 번째가 훨씬 더 충격적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첫 번째 방송 나갔을 때는 다음날 막 인터넷 뜨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기사가 나오고. 근데 그런 게 좀 덜해진 느낌이 드니까 너무 막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막 월드컵 막 4대0으로 막 가나한테 졌다고 하니까 뭔가 우리나라가 이번에 월드컵에 나가가지고 막 뭔가 실력을 제대로 발휘 못할 것 같고 이러는데 안도감이 드는 거 내 자신이. 걱정 마세요. 브라질 국민들이 월드컵 반대를 위한 데모를 하고 있어. 그렇더라고요. 거기 난리 개최를 안 났던데요. 할 거야. 뭐 지하철 파업하고. 점점 훌륭해지는 브라질이라는 나라야. 지도자를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두 나라가 이렇게 가는 길이 뚜렷하게 대비가 되네.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이 문창극 씨가 말이죠. 이 사람이 어쨌든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기 위한 적임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한국 사회에서 정말 바로잡아야 할 1순위가 언론이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뭐 한겨레에서 나왔다. 뭐 경향에서 나왔다. 이러면 좀 그래 뭐 그 신문사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 네 말이 좀 일정 정도 맞긴 하겠네 라는 반응을 보이겠지만 중앙일보에서 나왔어. 말이 안 되잖아. 아니 그리고 하여튼 총리가 뭐한 데인데 그러지? 하여튼 현직 언론인을 청와대 대변인으로 끌어올리거나 홍보수석으로 올리는 이 행태도 사실 정말 엄청난 이게 언론에 개입하는 문제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런 지금 이 정치부 기자 출신의 이런 평론가라고 얘기해야 되죠? 예. 이 사람을 국무총리를 세워. 아까 말했잖아. 그냥 통과가 중요한 거야. 통과. 좀 약간 사실- 좀 그리고 감이 저 약간 좀 이런 말도 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좀 급이 떨어져. 아니 그런 건 좀 있어. 그리고 그때 얘기했잖아. 우리가 총리를 누가 세우든 한국사에서 총리는 역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보여준 사례지. 그래. 근데
보다 더 이제 중앙 집권적인 이런 걸 하고 싶은가 봐. 그지? 그렇죠. 김기춘 살린 거 봐. 그리고 다 이렇게 아니 우리 고위공직자들도 좀 정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아니 정년이 노인정 정부야. 아니면 아예 국민들한테 정년을 두지 말든지. 그렇죠. 그렇잖아. 이건 차별이야. 엄연한 차별이야. 그리고 오늘 노동력 처치를 이렇게 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잖아. 이들한테는 왜 안 해? 그래. 근데 지금 국민들로 하면은 지금 만 65세가 다 넘으신 분들을 자꾸 이렇게 청와대 비서실장 시키고 노인 학대야. 국무총리 시키고 이게 뭐 일이 좀 고된 일이야? 제대로 하자면. 김기춘 씨랑 굉장히 이분 좀 코드 잘 맞으시는 분이잖아요. 전부 다 김기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있어요. 50 다들. 인사다. 뭐 이런 말이 떠들고 있고. 이분 진짜 좀 김기춘 씨를 거의 뛰어넘는 언행. 아까도 말했지만 자살한 사람한테 국민장이 웬 말이냐. 노무현 대통령한테. 무상급식은 북한의 배급제와 같은 것이다. 이런 정말 시대착오적인 사람을. 근데 이거는 좀 북한의 배급제를 이해 못한 거야 이 사람은. 근데 정말 무상급식도 이해 못한 것 같은데요. 매치가 안 되는 걸 하고 있는 거지. 이번에 교육감 선거 결과를 보면서 거의 멘붕이 오셨을 텐데. 교육감도 직선제하자고 또 새누리다. 아니 직선제가 아니라 임명제. 임명제하자고 또 그지랄하고 있더라. 내가 그래서 이 새끼들은 대통령 선거도 없앨 새끼들이야고. 없앴던 적이 있었던 새끼들이죠. 영구집권을 꿈꿔. 막 미국이 지정한 사람 대통령으로 앉히고 막 이러자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아버지 뭐하시노 댓글 달고 계십니다. 일에서 오유에서 보내드린 PC에서 애국자 되셨구나. 나란 일 하시는구나. 이 아버지 뭐하시노 댓글 달고 계십니다. 일에서 오유에서 보내드린 PC에서 애국자 되셨구나. 나란 일 하시는구나. 애국자 되셨구나. 나란 일 하시는구나. 그리고 오늘 이제 이병기 씨가 시조신 말고 이병기 씨가 국정원장이 됐단 말이죠. 여기 또 정말 이 박근혜 씨랑 또 절친이라는 다 얘기가 친박이야. 있어요. 다. 이분 다 친일파야 나같이 뿌리가. 진짜. 그러니까 더 친박인 거죠. 그렇지. 어떻게 친일파 하나같이 정도는 그 범주를 못 벗어나. 아니 어쨌든 초록은 동색이고 가지는 개편이야. 대통령과 오랜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안보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대요. 엉망진창인 거지. 안보 철학이 어딨어. 지금 국가 안보가 얼마나 지금 국민의 안전과 이런 것도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또다시 친북의 김기춘의 측근에 이런 사람들 임명했다는 거는 국정원을 개혁할 이유도 없고 개혁할 의지도 전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 그리고 아니 국정원이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할 거에서도 좀 얘기하겠지만 사실 국정원이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반복적이고 있잖아요. 독재 부역하고 꼭 이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거든. 국정원 정보기관이잖아. 정보기관인데 왜 이 사람을 꼭 이런 안보 쪽에 있잖아. 대공 임무, 대북 임무 이런 것만 하는 단체인 것처럼 인식하니까 안기부 출신 이 사람이 어쨌든 안기부 출신이잖아. 안기부 출신 사람을 갖다 앉히는 거야. 안기부가 그럼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560 시절의 인사이기도 하지만 이 안기부 이 사람이 차장하고 이랬을 때가 김영삼 정부 때란 말이야. 김영삼 정부 때 안기부가 했던 거는 뭐냐면 일단은 한총련 이적 규정. 또 하나는 총풍 이런 거 북과 대화할 거라고는 총 한 번 쏴줘. 휴전선 인근에서
이런 거 했다가 이제 개망신 당하는 경우잖아요. 아, 그것만이 아니라 남북회담 영상을 음, 조작해서 국민들한테 반영해가지고 남북관계 완전히 망가뜨린 곳이라고. 그게 유명한 불바다 발언이지. 맞아. 불바다 발언을 김영삼 해서. 때 있었던. 자, 그런 안기부에서 있던 사람을 지금 그 안기부를 쇄신하고 혁신하겠다고 국가정보원이라고 이름을 바꾼 여기에 딱 원장으로 갖다 앉힌 거야. 이거 너무 시대착오적이에요. 너무 촌스러워요. 그 어쨌든 5060 때 민주화운 인사들을 때려잡았던 장본인이잖아요. 저는 이거는 정말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가를 때려잡았던 박정희와 똑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을 진짜 코드 인사죠. 코드 인사. 그러면 진짜 이게 바로 코드 인사다. 근데 이게 굉장히 하여튼 이 사람이 신임이 높은 사람인 건 맞아. 왜냐하면 주일 대사를 박근혜 정부에서 주일 대사를 할 정도면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박근혜 씨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두 나라 있잖아요. 그 두 나라의 대사로 가는 정도면은 정말 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박근혜는 아주 내가 볼 때 진짜 근데 이분도 어쨌든 정년퇴직 연세가 넘으셨다는 거지. 내가 볼 때 진짜 일말에 정말 청와대와 박근혜 일당은 일말에 정말 책임감이나 일말에 정말 이 쫄림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자기네가 하나도 타격 입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지금. 그래요. 박근혜 2007년 경선 때부터 박근혜 후보 캠프 선거대책위 부위원장을 맡았었군요. 이런 거. 여의도 연구소 고문도 지냈고 장난 아니네. 하여튼 대단합니다.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 출세하는 길은요. 이 딱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공안통이든지 하나는 기레기. 이게 두 개가 지금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 두 개의 특징은 뭡니까? 독재예요. 권력의 공안통과 개라는 거죠. 권력의 개. 맞죠. 그리고 통제당하는 언론 통제. 이거 두 개가 사실 독재의 완전 상징이잖아요. 이거 히틀러가 했던 거 아닙니까? 응? 근데 이걸 똑같이 하고 있고 여기 출신의 그 안에서도 특별히 쓰레기처럼 그 자기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승승장구를 하는 거예요. 나이와 연세와 상관없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유명하지 않으면서 이런 사람들을 하면은 좀 비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래서 그 인사청문회에 대한 불만을 엄청 또 표현을 하면서 있잖아. 대변인이 발표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참 그래서 이 사람을 타기도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다. 왜냐하면 가족들의 반대가 그렇게 심하다는 거야. 가족들 반대가 심하지.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안대희 부인 얼마나 당황했겠어. 11억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그랬으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되게 황당하고 이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본인의 철학과 소신, 능력보다는 아주 개인적인 부분에 너무 집중돼서 되다 보니까 이게 능력은 좋은데 이거를 청문회를 통과시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야. 근데 철학이 괜찮은 사람이잖아. 국정에 철학이 있는 사람이 부정축제를 하나? 아니 말도 안 되는 철학이 얘기야. 있는 사람은 박근혜 정권에서 일하지 않아. 당연하지. 철학이 있는데 어떻게 그 정권에서 일을 해. 할 수가 없어. 이유를 배반이야 그거. 전향을 하든가. 히틀러의 철학? 안 하든가. 히틀러이즘. 그냥 초회에서 살아야 되는 거지. 이 정권에서는. 철학이 있다면 그럴 수가 없어. 나치즘. 근데 왜 히틀러이즘 이런 말을 만들었을까? 나치즘. 얘네들은 그런 게 있는 거지. 그것도 철학이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피라미드 가장 꼭대기에 기어 올라가고 정말 국민들의 속을 터지게 하는 이런 뉴스를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자체가 정말 위기란 말이에요. 이 뉴스에 딱 묻혀갖고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다 묻히고 있어. 네. 근데 사실은 나는 요즘 이제 한국의 정치, 외교, 뭐 군사 이런 다 걱정되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전쟁 위기. 이런 게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충돌이 있을 것 같아서. 아니 충돌을 바라는 사람이 너무 많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요번 주가 또 6월 15일 막 이렇단 말이지. 6월 15일 14주년인데 이게 이명박 들어서기 이명박 그 첫 해까지 2008년까지는 남북 공동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금강산에 가고 아니면 서울 오고 제주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일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명박 들어서고 2008년 딱 지나고 나서 2009년부터는 완전 막혔어요. 막혔는데 이번에도 사실 후퇴죠. 그 남과 북과 해외에서는 해외 이 6.15 관련한 단체들은 개성에서 공동행사를 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 정부가 막았잖아요. 막은 게 한두 가지야. 아니, 정부가 막아서 어쨌든 서대문 독립문에서 남측만 별도로. 남쪽만 별도의 행사를 갖기로 했거든요. 한데다가 또 최근에는 5월 1일 날 노동절이잖아. 노동절. 이 노동절 날 사실 90년대 말부터라고 기억이 되는데 나는 90년대 말부터 북쪽의 노동단체랑 남쪽의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이 셋이서 같이 공동의 어떤 노동자들의 공동 성명이나 이렇게 결의문이나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는 게 전통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래서 5월 1일 맞아갖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갖고서는 팩스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이러고서는 불허를 한 거지. 불허를 했다가 불허하니까 해외에 있는 노동자들이 남과 북을 서로 전화 통화로 연결한 거야. 근데 이제 또 전화 통화도 불법이라며 막 이러면서 경고장을 보냈다면서요. 너무 웃긴 거야. 이거 현대 사회에서 이거 어떻게 막냐고. 왜냐면 해외 교포들이나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전화하는 게 자유롭듯이 평양으로 전화하는 것도 자유롭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다 막어? 인터넷과 이런 것 속에서.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지금 10년 이상 해왔던 거를 박근혜 정부에서 이거를 못한다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막 민간교를 다 막히는 거지. 이러고선 자랑하고 있는 거 또 하나 있어. 딸기 보내놓고 남북 농업 협력하고 있다고 이러고서 딸기 보내놓고 딸기가 좋아 이런 타령하고 있는 거지.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남북 관계에서 딸기가 필요해? 지금 없어. 남북에 필요한 건 딸기가 아니라 정말 이 긴장 관계를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남북 화해 협력을 어떻게 되돌릴 것이냐, 원상 복귀시킬 거냐. 그래서 이게 핵심적 문제인데 딸기나 보내놓고 농업 협력하고 있다고 옆에서 웃지 마세요. 누구냐 이 사람? 왜 이렇게 웃니? 이러고서 이렇게 웃긴 건지 남북 협력을 하고 있다고 걱정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박근혜 정권이야. 뭘 하겠어 도대체. 근데 문제는 북에서는 지금 뭐라 하냐면 딸기를 보내라는 게 빨리 사람을 좀 보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최근에 우리 북에서는 딸기뿐만 아니라 받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이미. 안 받는다고 싫다고 딸기 싫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아니 어쨌든 그 바다에서 동해 바다에서 북쪽에 그 어부 3명이 표류하다가 했는데 1명만 돌려보내고 2명은 안 돌려보냈잖아. 그래고 2명 빨리 마저 보내라고 지금 막 그러고 있거든. 딸기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보내라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 2명은 귀순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귀순을 했는데 귀순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돌아가는 한 사람이 이 2사람 만나지도 못한 거고 이 2사람이 공식적으로 나와서 얘기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그 가족들 있잖아. 어부의 가족들은 그럴 리가 없다며 울며 불며 일단 만나게 해달라며 그래서 이제 판문점에 와서 실제 귀순 의사가 있으면 귀순하게 할 테니까 이거를 가족들이 믿지 못하고 이 사람들의 지금 상태를 혹시 얻어 맞은 건 아닌지 뭐 이런 걱정을 막 하는 거지. 그쵸, 난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렇게 이산가족 상봉을 부르짖는 사람이란 말이야 박근혜 정권은. 근데 이산가족을 만들어. 거의 포로죠 포로. 이게 인도주의야?
딸기 줄 아니, 테니까 사람 내놓으라고. 거부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지금 믿지 못하는 상황인 거야. 이거 관련해서. 근데 어쨌든 아니, 이산 가족이 되는 것을 항상 보면은 북이 되게 논리적인 얘기를 해요. 판문점으로 와가지고 기순한다 그러면은 뭐 보내겠다 이렇게 거기서 뭐 얘기를 총을 쏴서 했잖아요. 죽이겠어? 그러니까 뭐 예전처럼 뭐 도끼 뭐 만행 뭐 이런 걸 할 거야. 뭐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에. 그래요. 하여튼 만나보게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것도 지금 꼬이고 있으면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정말 엄청나게 북에서는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 아니 남북 그걸 고위급 봤지. 회담을 해서 비방 중상하지 않기로 했잖아. 박근혜 정부가 좋아하는 신뢰의 기초를 비방 중상 중지로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안에서 이 상황을 계속 만드는 건 뭐냐고.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 윤병세가 미얀마나 베트남의 길을 걸어야 된다면서 얘기했잖아. 북한 보고. 근데 몇 해 전엔 리비아의 길을 걸으라고 했어, 한국이. 근데 리비아가 홀딱 망했잖아. 카다피 죽고. 그러니까 이제 리비아의 길은 없어진 거고, 갑자기 미얀마랑 베트남의 길을 걸어야지 니네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니네 길이나 찾아 이런 거 있잖아. 니네 길이나 찾아 이런. 그 새끼 왜 그래? 그 새끼 먼 나라 이웃 나라 읽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개혁 개방 하라는 소리인 것 같은데 북한 무역 다 갖고 하고 있어. 다방면적으로. 너무 먼 나라 이웃 나라에 침체해가지고 좀 세계 여러 나라 볼 때마다 본받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같은 사회주의권 안에서 보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거든. 그렇지 않아? 왜냐면 베트남이 개방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베트남이 알려진 거는 사실 정말 자본주의권으로 그 나라의 그 처자들이 국제 결혼하고 이런 거 말고는 없단 말이야. 베트남이 이렇게 빈부격차가 되게 크거든요. 되게 심해졌어. 더 네, 심화됐잖아. 엄청 심하게 베트남은 큰데 특히 수도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좀 경제 도시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좀 친하게 지내는 좀 익숙한 나라들 뭐 중국이라든가 뭐 우리나라 일본 뭐 미국 이런 정도의 빈부격차가 아니거든요. 베트남은 정말. 예, 근데 이 빈부격차도 굉장히 큰 사회 문제인데 베트남 사람들이 느끼기에 가장 큰 사회 문제가 뭐냐면 이 도덕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되게 급격하게. 예. 그래,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베트남의 길이 오히려 사실 호치민이 이런 베트남을 그렸겠어?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 근데 어쨌든 미얀마랑 베트남 따라 배우라고 막 하고 있고 또 너무 재밌는 거 있잖아. 이번에 북한 인권사무소, 인권 현장 사무소를 한국에서 자기네가 한국에 우리나라에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를 한국에다가 만들겠다라고 유엔에 손을 든 거지. 그랬더니 유엔에서 진짜 그렇게 할래? 이러니까 하겠다. 이런 거야. 북한 인권 사무소를 한국에다가 만드는 게 사실 지금 우리는 국가 인권위가 한국 안에서 국가 인권위가 지금 실종된 상황이잖아. 그리고 전 국민이 300명의 그 고등학생들, 그 서민들이 바닷속에 수장당하는 거를 생중계로 보는 거야. 이건 뭐냐면, 그리고 국민들이 너무너무 슬펐어. 이거 보면서 막 안타까운 막 이런 거보다 막 분노를 하게 되고, 이거 정말 진상규명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살인이야. 뭐지? 집단 살인의 이 사람들 감이 있잖아, 감. 그 감으로 집단 살인을 우리가 지금 다 목격하고 있구나 했잖아요. 국민들이 동시에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상태거든. 근데 여기서 지금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인권을 얘기하기도 뭐한 상황이라는 거야. 근데 국제 무대에 가서는 북한 인권사무소 우리나라에 만들겠다.
한 저는 나만의 그런 걸 만들겠다. 떠나서 뭐 우리나라 아유. 인권과 뭐 비교하고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이건 이렇게 하겠다는 건 미국에 대한 과잉 충성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도 북한 인권법을 반대하는 사람들 많고 북한 인권법이나 이런 걸 얘기함으로써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된다고 주장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미국도 아주 적극적으로 이거를 지금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뭔데 지금 씨발 그럼 딸기나 보내지 말던가 딸기 보내서 화해하자고 해놓고 또 인권 사무소는 여기다가 우리 안방에다 차려놓는다고 하고 이건 너무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뭐 뒤통수 제정신이 치겠다는 아니야.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야. 라디오 반민특위 덕에 주권방송 알게 됐습니다. 주권방송 돌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 믿을 수 있고 질 좋은 대노복지단 생애주기별 통합서비스 상료에 가입해서 주권방송이 앞으로 더 정의로운 방송 만들도록 도와주시고 미래도 확실히 대비하세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통합 서비스, 장례 서비스부터 각종 경조사, 여행까지 다양한 혜택을 지원합니다. 대노복지단 통합 상조 상품에 가입하시면 영업이익 전액이 주권방송에 후원됩니다. 문의 전화는 1899-6330, 1899-6330. 오늘 하여튼 이 신임 국무총리 문창극하고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 얘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또 이 사람 너무 오래돼갖고 우리가 자꾸 까먹는 감이 있지만 김관진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김관진이 또 새롭게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또 가셨잖아. 축하드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 이 사람 이미 난놈이야 난놈. 박근혜 정권에서 이제 개각을 어차피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야. 선거를 이제 맞이해서 근데 들었어. 자르는 과정이었어. 그래갖고 말폭탄을 막 집어 던진 거야. 이제 자기가 잘리니까. 김관진이 될 대로 되라. 될 이 사람도 이제 아는 거 되게 많아. 왜냐면 그 천안함부터 해갖고 여기도 입 열면 폭탄이거든. 그래서 이제 자기 마지막이다. 이러면서 이제 막 던진 거야 북한테. 막말하고 막 엄청나게 그래서 북이 막 김관진 뭐라고 막 했었단 말이야. 덜컹 국가안보실장이 됐네. 그래서 북에서 얘기하지 않았나요? 김관진을 임명한 것은 우리에 대한 대결의 연장이다. 대결의 연장이다. 이거 봐. 그래서 국정원장 보다 엄중히 조성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 막장이지. 거기다 인권사무소. 원하는 게 뭘까? 그냥 이 상황에서 박근혜가 갈 길은 하나야. 더더욱이 아버지가 가는 길을 그대로 가시는 거지. 사뿐히 밟으면서. 오늘 그런 얘기 했다 그러더라고. 박지원 씨가 총리랑 이번에 이제 이병기 국정원장 이걸 딱 보니까 이거 정말 수구 꼴통 이 사람들을 딱 진용이 딱 갖춰줬다 이러면서 이 낙마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이제 우리 집 민주당이 이제 정신 차린 거야? 아니 민주당이 최선을 다한다는 게 어느 수준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하잖아 거기. 또 나가더라고. 발표하고 이제 가는 거지. 야당이 누구를 보낼지 모르겠으나 순방에 따라간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하자는 짓인지. 근데 내가 이건 별도 얘기인데 아까 말폭탄을 마구 던진 사람 한 명과 요새 말조심을 되게 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지? 통일부 장관. 언론에서 사라졌어. 나타나질 않아. 그래서 통일부가 이번에 나온 게 포장하느라고 바빴어. 아니 통일부가 이번에 딱 나온 게 그거야. 노동자들한테 그거 팩스랑 전화하지 말라는 거. 이거 대변인 통해서 하잖아. 장관이 안 나와. 장관 어디 갔어? 장관 어디 간 거 같아? 장관이 말조심하고 있대요. 잘릴까 봐. 아닥하고 있는 거구나. 잠깐 견디면 된다 이런 생각에. 외롭고 아니야. 김관진처럼 말폭탄 빡빡 해줘야 제 인사도 되고 그러는 거야 지금. 잘 모르는구나. 투쟁이 있는 곳에 쟁취가 있다는 것을. 김관진처럼. 그럼 우리 또 그네 언니는 똥꾸녕 살살 긁어주는 그런 사람들 좋아해. 가만히 있는 사람 안 좋아해.
야, 김관진 정말 대단한 놈이야. 그냥 사람 자체의 운으로 치자면 운이 되게 타고난 사람인 거지. 근데 높은 데서 떨어질수록 그 추락의 충격은 크니까. 그러나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로 보자면 이건 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윤창중도 아까 문창욱 씨 얘기할 때 했지만 윤창중도 보수 내에서도 너무 과도하다 저 사람. 좀 너무 그렇다 이렇게 평가받던 사람이고 문창국 씨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수에서도 그렇게 뭐 아주 그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김관진 씨 역시 좀 약간 좀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아주 파격 기용하는 우리 언니의 이 추진력. 난 나만 좋으면 된다. 뭐 이런 거 같아요 지금. 이제 영원히 나 이제 입 연다 이거 하나로 영원히 있잖아. 자리 쭉 보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 근데 비밀이 많으니까 언젠가는 근데 바꾸지 않을 수 없고. 이 사람 나중에 또 회고록 쓰면 다 나와. 그래. 이 사람들 끝은 봐봐라 항상 이제 원세훈 회고록 준비하고 있다. 감옥에서 뭐 하겠어? 원세훈 쓰겠지. 남재준도 막 써놓고 있을 거야. 이제 이병기 씨 또 쓰겠지. 김관진 쓸 것이고. 진짜 어떻게 이명박 때부터 국방장관 자리를 계속 꿰차고 앉아서 계속 갈 수가 있냐고. 대단하다. 뭔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느껴졌어. 이 사람이 뭐 많은 거 알고 있구나. 그럼. 왜냐면 국방장관 자리 갖다 앉힐 사람은 사실 많아. 한국의 군인 중에. 그렇지 않아요? 사관학도 출신들도 얼마나 많겠어. 저기 박지만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국방장관은 꼭 군인을 데리고 가지 않아도 돼. 민 출신이 가게 되어 있는 게 기본이거든. 왜냐면 군사가 너무 군대화되면 이게 국방이 제대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국방장관은 군인사를 웬만하면 안 한단 말이지. 근데 이 사람이 승승장구한다라는 소리는 근데 뭐 국방장관뿐만 아니라 뭐 국정원장에다도 갔다가 육사 출신 앉혀놓고 뭐 여기저기 다 갖다 앉혀놓는데 지금 국방부만 문민화 되겠어? 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 근데 박근혜 씨가 서강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명박 씨랑은 다르게 그 서강대 친구들이 별로 이렇게 정계에 진출하는 예는 없었잖아. 교육학과가 원만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원만하긴 뭐 힘들었겠죠. 그래. 박근혜 친구라고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아유, 그 어떻게 공주님이 친구를 사겨? 한여를 두면 그렇죠. 한여 하다가 그만둔 사람 있잖아. 한여가 너무 싫다며. 그럼 전혁 씨 요즘 뭐 하시죠? 전혁 씨? 글쎄 나를 마지막으로 물고 뜯더니 정계 은퇴하셨나 봐. 꼭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토론 한번 하자고 막 난리. 우리 방송 섭외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요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이 우리가 괜히 얘기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남북 공동선언 14주년 기념일을 앞두고서 남북 관계는 굉장히 삼엄하다.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지금 어쨌든 그 내후 외환 우려가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이것을 불러일으킨 사람은 정부가 막 찍었던 진보 진영의 뭐 내라는 뭐 팀 아로나 이런 데가 아니라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내후 외환을 마구 불러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시기가 뭐 남북관계에서 한두 번 있었던 건 아니죠. 계속되는 위기였어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휴전 상태니까. 기술적으로 전쟁 상태니까. 근데 이럴 때마다 그래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노력은 인적인 어떤 몰래 특사를 파견하거나 이런 걸로도 있고 다양한 이제 민간 차원에서의 노력도 있고 정부 차원에서의 어쨌든 특사 파견을 통한 물밑 접촉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정보기관이라든지 정보기관원들 이런 사람들 많이 썼잖아요. 네,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남북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북이 만나려고 하니까 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좋은 사람 그리고 이걸 이 안보라는 부분이 이 전체 안보가 아니라 이 기밀을
지킬 수 있는 최전선에서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정보기관이 많이 활용이 됐던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북 특사 이런 사람들 누구야? 대부분 보면 그 사람의 직책들이 정보기관에 있어. 중앙정보부장, 뭐 안기부장 이런 사람들이 국정원장. 국정원장. 근데 여기 이병기 이 사람이 하겠냐는 거야. 전혀 이런 것들을 주요한 임무로 놔두고 있지 않는 거야. 이분은 한일협정을 군사협정을 체결하시겠죠. 그러려고 한 사람인 거지 지금. 네. 라디오 반민특위 2014 아빠도 했다. 1부 문창극 이병기가 눕고에 이어서 다음 주에는 2부 김관진을 추천합니다. 시간이 이어집니다. 많은 관심과 호응 부탁드려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제 아들한테. 저 2학년 4반 한정모 아빠고요. 네, 우리 애도 저보다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어머니 아버님들도 대부분이 유가족들이시고요. 우리가 항시 말하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특별법 제정, 안전한 나라 정말 할 수 있을까? 제가 항시 애한테 물어봅니다. 아빠한테 힘을 달라고.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별법 제정 가능하겠습니까? 진상규명 가능하겠습니까? 안전한 나라 가능하겠습니까? 책임자 처벌은 정말로 저희 어머니 아버님들의 처벌이 안 되면 평생 멍으로 남고 평생 정말로 자식을 갖다가 보낸 것도 억울한데 다 속병을 죽을 겁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천만의 약속 함께 해주세요. 세월호 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범국민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에 함께 해주십시오.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